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보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내일부터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합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 오늘 중앙지검 수사 준비로 분주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재개됩니다. 사무실을 어디에 구성할지 등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사 검사는 모두 12명으로 7명은 서울에서 5명은 창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소속은 되지만 명태균 씨 의혹 사건만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떤 수사가 주로 이루어집니까? 네, 핵심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해주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다음 날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이 됐었죠.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사실을 파악을 했고 이후 이뤄진 김 여사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사실도 앞서 드러났는데요. 결국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넉 달간 소환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언제 불러 조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명태균 씨 측이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말씀하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파악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명 씨 변호인이 명태균 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결국 명 씨의 입에서 앞으로 추가로 어떤 게 나올지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팀이 서울로 옮기면서 수사가 새 국면에 들어선 건 맞지만 윤 대통령 부부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검찰이 실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로 올려보낸 걸 두고 검찰이 대통령 부부 조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수사를 그닥 진척시키지 않았죠. 또 김 여사에 대해선 과거 황제 조사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내부 기류입니다.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소환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7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서 조사에 앞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휴대폰을 소지한 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후 김 여사의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태균 수사팀 역시 이런 전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김 여사 조사는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피의자, 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부를 건지 등 선결 과제도 적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 직접 조사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기소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소환 조사는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그러면 법조팀 김세영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이번엔 부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인인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김 여사에 앞서 공무원인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일단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 통화 녹음이 만들어진 2022년 5월 9일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데 당선인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어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 신분이잖아요. 여기서 혐의 적용에 난항이 예상될 수 있는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이 되면 윤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 자, 검찰이 성역이 없다고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세간에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성역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불러서 수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서울중앙지검으로선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김 여사 수사는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컸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위기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이라면 김 여사 조사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것처럼 김 여사도 검찰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민간인인 김 여사도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워낙 주목을 받지만 이 사안이 윤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의혹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 검찰 조사 여기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결국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의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선인 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실제 권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내란 외환 이외 범죄에 대한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동안 조사가 쉽지 않다고 본 건데요. 검찰이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 또 수사기관이 내란, 외환 이외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이론적으로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뇌를 맴돕니다. 자, 김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행태에 문제가 있어서 명 씨와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시점으로부터 2달 뒤에도 직접 명 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홍보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4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에게서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도 받았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직접 만난 건 2021년 1월 2차례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 실무진이 명 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크게 싸워 연을 끊었다는 설명입니다. 명태균 씨는 저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자기는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뭔가 영향력을 쌓고 싶었는데 그게 때때로 안 된 거예요.
오 시장은 오늘도 명 씨 측을 겨냥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오 시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14일. 오 시장 측은 오세훈 풍이 분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오 후보가 당시 야권 단일 후보로서 안 후보보다 적합도와 경쟁력이 우위로 나왔다는 여론조사 2건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명 씨가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오 시장은 지지율을 역전하는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며 적합도와 경쟁력을 모두 갖춘 서울시장 후보임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어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는 오 시장 측이 명 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올리며 후보 경쟁력을 홍보하는 이중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던 것이라면서 공표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오 시장의 계속된 반박에도 불구하고 명 씨와의 관계와 관련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며 구치소를 나왔던 윤 대통령이 정작 헌재가 변론 절차를 시작하려 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왔다 갔다만 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는 모레 오전으로 예정된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모레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3월 중순경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9차 변론 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갖는 대통령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다시 한번 직격했습니다. 법치국가의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데다 10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모레 오전 형사재판이 예정된 윤 대통령 측 사정을 고려해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일 오후 3시부터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시간 변경을 방금 법정에서 통지했고 정인들한테는 변경 통지, 그다음에 피청구인 본인에게는 구치소로 통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9차 변론 출석을 이유로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할 때쯤 돌연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단에 일임했다고 설명했지만 변론 기일을 연기해주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선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작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던 첫 변론 기일에는 나오지 않아 당시 재판은 불과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국민 호소용 평화적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변론에 주어진 시간 대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야당과 언론 탓에 할애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며 탄핵 인용을 호소했습니다. 헌재는 암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직접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20일 10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만약 모레 10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양측에 최후 변론 기회를 제공한 뒤 수차례 평의와 평결을 거쳐 3월 중순쯤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오늘도 헌재 압박에 집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나같이 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조서들을 문제 삼았는데요.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한 대리인은 가방을 싸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주요 증거로 계엄 당일 군 경 수뇌부가 받은 지시가 담긴 수사기관 진술조서들을 제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서가 나오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문 전 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변호사는 가방을 싸서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증인으로 나왔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조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를 여쭤봤을 때 이준우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답은 같았습니다.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재판 내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평화롭던 대한민국의 일상을 핥힌 그날의 지시들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자신의 부하 등에게 전달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그런데 체포 명단에 기재돼 있던 14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이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모인 자리에서 인물별로 자신이 싫어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을 때 대다수는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들은 대로 털어놨습니다. 먼저 계엄 해제안 가결 직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당시 대표.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한동훈 조국에 대해선 왜 부정적인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방첩사, 국정원이 받은 명단에 모두 등장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 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한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김 의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싫어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경우 젊었을 때 회장 집을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혜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부정선거와 관련됐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여론조사 꽃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이 평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체포 명단에 속한 인물 대다수가 윤 대통령이 평소 낙인을 찍은 인물이었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해당 검찰 진술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한 조력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직접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폭로대로 노상원 수첩에 담긴 정치인 수거와 여의도 점령 계획은 실제로 일부 추진되기도 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상원을 연결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기서 노상원이 왜 나오냐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아 노상원 장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제가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나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첩사령관이 내란의 배후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을 직접 지목한 겁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22차례나 국방부 장관 공관을 찾았고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나흘간은 매일 김 전 장관을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의 비서관 차량을 이용해 검문도 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와 사살 계획을 담은 수첩에 대해 다른 진술은 거부하면서도 김영현 전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빠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여 전 사령관의 폭로대로 노상원 수첩은 일부 현실이 됐습니다. 500명의 수거 대상 중 정치인 일부에 대해선 체포 지시가 하달됐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매복 점령 문구대로 계엄군은 국회로 쳐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끌어들여 사살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고 정보사 요원들은 공교롭게도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몽골에서 체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내란 당시 소방당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에 들이닥치고 몇 시간 뒤 양손 가득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썼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비슷한 시각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허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이를 소방에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날 밤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은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문건 존재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우니 문건을 받지만 그대로 실행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녹취 등 물증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직간접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는 동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관들을 방패 삼아 체포 저지선 구축을 주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놓고도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강변했고 총기 사용 지시도 부인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한 건데도 검찰은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곧바로 경호처로 복귀했습니다. 곧이어 김 차장이 비화폰 통화 기록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경호처는 보란 듯 추가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은 반려 일주일 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추가 수사 끝에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오늘 또 반려했습니다. 당장 경찰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사안의 성격, 진행 경과, 경호처 역할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신청한 대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지금도 저지하고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기각한 건 검찰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공모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불청구 사유를 검토한 뒤 김성훈 차장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12.3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지휘관들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았던 현장 지휘관들도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내란 당시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란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군 내부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정예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계엄군은 이번엔 전기를 끊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았고 전기를 끄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회 침탈 작전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내란 중요 종사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707 특임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당일 휴가를 내고 자신의 부대가 아닌 정보사에서 대기했던 93회 방정환 준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전파했던 방첩사 정성우 처장,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 이들은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당시의 직을 유지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군 내부에서 사령관급을 제외한 주요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 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 업무, 수사 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란의 핵심으로 드러난 정보사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나 수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 내부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경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교회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뜰폰과 신용카드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단계 사업입니다. 파는 만큼 돌려주겠다고 꼬드기며 다단계 방식으로 영양제나 화장품 등을 팔고 결국 사람들을 얽히게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전 목사의 가족이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실제 목표는 이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 한켠에 하얀 천막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영양제와 화장품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애국굿즈 여러분들 많이들 이용해 주셔야 돼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라이피스라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인데 대뜸 사는 게 곧 애국이라고 홍보합니다. 목사님이 애국하는데 1,000원씩만 들어가잖아요. 애국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갔어요. 전광훈 목사의 딸이 효과를 봤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따님이 전하나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원래 여름에도 장기침이 많아서 근데 여기 있는 멀티비타민 드시고 장기침이 없어져서 전 목사의 딸인 전한나 씨는 공교롭게도 바로 그 멀티비타민을 파는 라이피스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특이하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판매할 사람도 뽑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집회도 참석하시고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받아가실 수 있게 하려고. MBC가 입수한 라이피스 내부 교육 자료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산 사람부터 가족 위주 판매, 나아가 판매에 재능이 있는 회원까지 4등급으로 나눠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어치를 팔면 350만 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아름다운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입니다. 전광훈 목사도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연금처럼 수익을 받게 될 거라고 꼬드깁니다. 이익이 전광훈 목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양만큼 그 돈을 여러분에게 돌려줘서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선 측근들의 묻지마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릎 쩔뚝거리시는 분 이거 당장 먹고 4, 5일 지나면 바로 꿋꿋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전 목사와 관련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랑 산인사가 누구 내는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종교 교단 또는 단체에 완전히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정신, 생활 양식, 그리고 돈,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을 내가 착취하고 싶다.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쇼핑몰, 알뜰폰, 신문 등 여러 사업은 모두 전광훈 목사의 아들과 딸이 맡고 있고 수익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전광훈 목사 외에도 요즘 일부 극우 성향 교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해당 교회 목사들은 탄핵 국면이 개신교가 공세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신도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특정 목사는 김건희 여사 측과 얽혀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치거나 반헌법적인 선동을 일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전국 지역교회 연합회 소속 목사 다수가 참여한 시국기도회. 정북화되어 있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완전히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 전국의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과격하고 반헌법적인 선동이 이어집니다. 선봉에 선 건 개신교계 원로 김진홍 목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거의 하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몽땅 떠다가 저 서해 바다에 옮겨버리도록 합시다. 예. 비상계엄을 두고는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란 망언을 내뱉었고 왜 그 시기에 계엄령을 내렸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했든 실수했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탄핵 사태는 교회가 공세로 전환할 계기라고도 했습니다. 탄핵 사태 이래로 우리가 개신교가 아주 전열을 정비해서 공세로 영어로 어그레시브하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교회 전체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교세를 넓히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에 신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구상을 드러낸 겁니다. 특정 목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 고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속 논란을 두둔하고 나선 목사. 점을 보면서 인생의 미래를 보고 국정할 정도로 그건 아니다. 네. 예. 건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난 도사들하고 친하다. 예. 그 법사와 도사는 전혀 틀리거든요. 예. 도사는 길도자, 길을 인도해주는 분이잖아요. 저도 도사가 되겠네요. 그래.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내란 옹호 발언을 했던 10대들이 다니는 바로 그 교회의 목사입니다. 같은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편승해서 어디는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어느 쪽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고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한 목사를 고발하고 전국 순회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등 자정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가 범행 전에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 살해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교사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온 경찰은 검색 기록을 확인해 계획 범죄의 추가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하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선 가해 교사의 정신질환과 폭력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이 교사의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 들고 어떻게 하고 하는 폭력성 가진 교사 본 적 없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도 분명히 그 정신질환과 교사의 폭력성은 구분돼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건 당일 장학사와 가해 교사가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만나게 했어야죠. 만나게 해서 이 장학사들이 직권으로 권고사직을 하고 휴직을 하게끔 했어야죠. 만나지 못하게 한 거 그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제3자가 남 이야기 하듯이 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그에 대한 조치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 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이 곧 터전이라 쉽게 이사도 가지 못하고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범죄 피해 연속 기획, 오늘은 피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주거 지원 지도 실태를 보도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해가 진 저녁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들이 몰려와 한 남성을 둘러쌉니다.
옆에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는 급히 심폐소생술이 실시됩니다. 지난해 8월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흡연장 살인 사건. 유족은 당장 이사갈 곳을 찾지 못해 지금도 매일 범죄 현장을 보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동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소가 시야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고개를 외면하고 나오고. 지난해 7월 아파트 정문 앞에서 30대 주민이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이웃을 살해한 일본도 살해 사건. 졸지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을 구하지 못해 창밖으로 사건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커튼만 열면 그 현장이 바로 보여요. 살 수가 없어요. 불안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해자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한 거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부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범죄 피해자를 포함시켰지만 소득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급량도 극히 적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8명, 재작년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주거 제한이라고 써놓지 말던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알아본 시간이 더 아까운 거예요. 검찰의 안전가옥은 지역과 거주 기간이 제한돼 지난 4년 동안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지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주택 역시 지역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을 합쳐 3천만 원 이하 등으로 제한돼 있어 현실과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지 조금이라도 좀 안정을 그래도 찾을 것 같은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무차별 범죄의 확산으로 누구도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희 남편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어느 다른 주민이 희생을 당했을 사건인 거예요. 누구나 피해자 유가족이 될 수 있어요.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는 부족하다며 탄핵에 찬성한 여권 인사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연정 제안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통합과 포용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면에선 엇박자와 함께 의구심도 감지됩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주자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포럼 출범식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내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영상 축사를 보냈고 전당대회 비명주자였던 김두관 전 지사, 지난 총선 이른바 비명행사했던 박용진 전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권 교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는 분들도. 같은 날 친문계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함께 국회를 찾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행정수도 이전, 청와대와 용산 이후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자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건 좀 사실이고요.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유승민, 심상정 등 민주당 박 정치인들에게 입각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반발하자 검토만 했었다고 정정하며 해당 정치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어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까지 아우른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모두 통합을 말하는데 이 대표가 당내 포용에 집중한다면 비명계는 당 밖으로까지 대상을 넓히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올라서겠다며 비명계 주자들이 젠걸음을 하고 있지만 저조한 지지율과 빈약한 당내 기반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뒤집어지면서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대피와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눈 쌓인 공항 활주로에 여객기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비행기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동안 승객들이 구조요원의 도움을 받아 한 명씩 기내를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2시 13분 승객과 승무원 80명을 태우고 미국 미니애폴리스를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여객기가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뒤집어졌습니다. 탑승객들은 착륙 직전까지 이상 징후가 없었던 기체가 활주로에 닿은 뒤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곧 전복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We skidded like on our side and then flipped over on our back. Where we ended up, there was like a big fireball out the left side of the plane. 델타항공은 이번 사고로 18명이 다쳤고 어린이 1명을 포함해 모두 2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는 이 정도 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 was no loss of life. And this is in due part to our heroic and trained professionals, our first responders at the airport. 사고 당시 공항에는 최대 시속 60km가 넘는 돌풍이 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 항공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북미 지역에서는 모두 4차례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항공사고에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감원을 추진하면서 연방항공청 공무원 수백 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의 사망 이후 유명인을 향한 사회의 가혹한 잣대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오 표출에 가까운 악성 댓글,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공격을 더 부추긴 유튜버들, 그리고 무분별하게 쏟아진 연예의 기사들까지 결말이 죽음이 될 때까지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앳된 얼굴, 이름 앞 고인이란 단어가 생경합니다. 배우 김세론, 올해 24입니다. 고인은 9살 되던 해 영화 아저씨에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칸 레드카펫을 2번이나 밟았고 각종 연기상도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낸 음주운전 사고에 모든 게 멈춰 섰습니다. 법적인 대가를 치르고 거센 비난을 견디며 보낸 2년여. 생활고에 시달려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섰지만 이조차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자숙을 하는가? 대중의 관심을 발판 삼아 활동하는 연예인. 이들에게 대중은 고위 공직자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악플에 시달린 설리, 사생활 폭로로 고통받은 구하라와 이선균, 그리고 김세론까지. 외신들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외모와 행동 모두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유명하니까 유명인을 마치 이제 샌드백처럼 공격을 해서 그 내가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경쟁이 극심한 한국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높아진 사회적 스트레스가 익명의 온라인 문화와 결합하면서 악플이란 형태로 공격성이 표출되는 겁니다. 실수를 했잖아요. 이겨내게 도와줘야 되는 게 사회거든요. 쓸어있는 사람을 밟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어진 죽음은 때때로 사회의 경종을 울렸지만 온라인에서 손쉽게 남을 비난하는 일은 여전합니다. 연예 스포츠 기사에 댓글창이 막히자 악플러들은 연예인 SNS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알 권리를 왜곡 해석한 유튜버들은 타인의 불행과 실수를 들춰내며 돈을 법니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12만 건. 증오와 관음증이 휘두르는 폭력을 멈춰 세울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짜장면, 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외식 물가 고공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 일반 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에 팔립니다. 간짜장은 9,500원입니다. 하지만 팔아도 크게 안 남는다고 합니다. 식재료는 물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도 그렇고 식용유도 그렇고 사실 안 오른 게 없어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10%, 20%씩 꾸준히 올라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7,500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77원 올랐습니다. 서울의 짜장면 가격은 2014년엔 평균 4,500원대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엔 5,000원대, 2022년엔 6,000원대로 올라섰고 1년 만인 2023년에는 7,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10년 새 65%가 오른 겁니다. 원래는 막 탕수육 작은 거랑 이 짜장면 같이 시켜 먹었었는데 가격 때문에 짜장면만 먹게 되는. 약간 서민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지난달 칼국수 값도 9,300원대에서 9,400원대로 오르는 등 이른바 면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닭칼국수 먹었는데 13,000원 해가지고 좀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계속 고물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소비 품목에 다양하게 다 가격 인상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해서 다 오른 거예요. 또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외식의 원재료로 쓰이는 가공식품도 가격이 뛰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예외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다른 건 다 합의됐는데 왜 52시간만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주장합니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그 속내가 뭔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2년간 삼성전자는 22번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걸 허가해 주는 건데 사유는 모두 반도체 연구 개발이었습니다. 개발 인력 1,658명이 약 23만 8천여 시간 더 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바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허가 없이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문제를 빼고 일단 특별법부터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력망과 용수, 도로, 인력까지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는 데 여야가 이미 합의를 끝냈으니 이걸 먼저 처리하고 근로시간은 천천히 논의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목리를 부립니다. 법 통과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여야의 간극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은 빼자고 제안하자 삼성전자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규정이 필요하지만 다른 산업에서 또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일부 공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렇게 쉽게 물러나면 재미없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나 싶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우클릭하는 척하며 오락가락한다고도 날을 세웁니다. 충분히 논의 가능한 사안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는 20일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는데 반도체 특별법이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투수와 상대하는 라이브 배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전 투수를 상대하는 라이브 배팅에 들어간 이정우. 관중까지 입장해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구속 162km의 강속구 투수 랜디 로드리게스의 공을 스윙 없이 바라본 이정우는 다음 타석에선 직구보다 변화구가 강점인 랜던 루프의 다양한 구종 역시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몸쪽 깊숙한 공에 잠시 놀라기도 했지만 총 10개의 투구에 한 번도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타격 코치님도 그렇고 오늘은 그냥 치지 말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하셔가지고 의욕이 올라오는 것들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투수들 불펜할 때 또 따로 얘기해가지고 공도 많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부상 이후 처음 투구를 접하는 이정우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른바 스윙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지난 겨울 구단 최고 몸값으로 영입된 강타자 아다메스와 함께 이정우를 2번, 3번 타자로 구상 중인 샌프란시스코의 기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Getting to that stuff because that's something that the manager has to decide what he wants to do. But like you say, it's a great combination. I think. 이정우는 타선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 타선이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투수 공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도 뭐 좋고 타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정말 타점도 잘 내고 싶고 주자를 보내줘야 되면은 주자를 잘 보내고 싶고. 장기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정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낼 2025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1 개막전에서 지난해 챔피언 울산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한 승격팀 안양이 이번 주말 또 하나의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고 이전 악연으로 얽힌 서울과의 경기를 앞두고 벌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K리그 4연패를 노리는 울산을 상대로 안양은 대이변을 연출하며 심상치 않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금도 좀 믿기지 않고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진 것 같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첫 승리의 여운을 만끽할 새도 없이 오는 주말 서울 원정을 앞둔 안양 선수들은 비장합니다. 서울전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말보다는 행동과 가성으로 잘 준비하자고 알겠지? 네. 지난 2004년 안양 치타스가 팬들의 거센 반대 속에 서울로 연고를 이전하면서 지금의 서울 구단이 탄생했고 안양이 2013년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면서 얽히게 된 이른바 연고 이전 매치. 2017년 FA컵에서 딱 한 차례 만나 당시 서울이 승리를 거뒀지만 안양은 오늘만을 기다려왔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역사적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는 각오는 돼 있습니다. 안양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없다던 서울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올겨울 폭풍 영입으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개막전에서 제주에 일격을 당하면서 승리가 더 급한 처지가 됐습니다. 팬들의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정된 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모든 팀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여 석 가운데 이미 팔린 좌석만 3만 석. 서포터즈들의 뜨거운 응원전도 예상돼 연고 이전 문제로 악연을 맺은 두 팀의 더비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네, 지난해 극심한 부진에다 또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던 롯데 주전 포수 유강남 선수가 달라진 모습으로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체중을 13kg이나 감량할 만큼 결연한 각오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올해 롯데 스프링 캠프에서 다이어트로 화제인 선수가 있습니다. 몰라보게 날렵해진 턱선과 함께 힘차게 배트를 돌리는 유강남입니다. 지난해 7월 무릎 수술 이후 충실한 재활과 함께 무려 13kg을 감량해 10년 전 몸무게로 돌아갔습니다.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던 전망과 달리 이미 실전을 소화할 정도가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잘 이겨내려고 이렇게 살도 많이 감량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준비를 철저히 잘 했거든요. 유강남에게 2024년은 실현 그 자체였습니다. 시즌 초반 코치와 함께 김태형 감독에게 질책을 당할 정도로 부진이 심각했고 부상 한 번 없어 금강불개라 불리던 것이 무색하게 무릎 수술로 시즌을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제 청백전에서 지명타자로 실전을 치렀는데
적시타 포함 멀티히트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투수 맞고 굴절된 타구에 전력 질주로 1루를 밟아 몸 상태에 대한 물음표도 지웠습니다. 요즘 후배들보다 더 크게 파이팅을 외치며 초심을 찾고 있는 유강남. 80억 몸값에 어울리지 않던 지난 2년을 곱씹으며 반등을 노립니다.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실망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2년이란 시간을 되풀이하지 않게 좋은 성적, 좋은 모습으로 2025 시즌 맞이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미국 대학 야구에서 나온 보기 드문 더블 플레이입니다. 투수의 발에 직접 맞고 튀어오른 타구를 일루수가 그대로 잡아 병살타로 연결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주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하얀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높은 기온으로 유독 일찍 개화했던 작년보다는 33일, 그리고 평년보다 하루 늦게 개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일요일까지도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강원 산지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요. 건조함도 더 심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전 사이 전라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전주와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도, 청주 2도, 광주는 3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추위는 다음 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오랜 기간 검찰의 성역과 같아 보였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죠. 검찰이 뭔가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추고 덮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내는 길은 단순합니다. 성역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